이번 시간에는 공학인과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사회의 요구 변화는 기술의 발달을 야기시킵니다. 이렇듯 기술과 사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를 끊임없이 변화하게 합니다. 공학인은 이러한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시리아계 이민자인 아버지와 미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버림받아 양부 밑에서 그리 넉넉지 않은 생활을 했지만 사랑을 듬뿍 받았고 대학에도 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문제인지 그는 약간 소시오패트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IT 혁신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희안을 보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소개한 많은 개념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인 애플 원투 매킨토시 제작,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도입, 3D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 운영,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과 생태계인 아이튠스 도입,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도입시킨 아이폰, 랩탑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아이패드 등 수없이 많은 것들로 세상을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졌고 그 능력으로 숨어있던 명작들을 세상에 다시 대비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인이 최초로 발명한 것이 없더라도 세상은 그를 가장 창의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novation distinguishes between leader and a follower.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잡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았기에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120% 노력한다면 우리는 추종자가 아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리더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획해 보십시오. 이번 주 학습활동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에 대해서 자기의 에세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대면 수업할 때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학인과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및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 공학, 기술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유사점도 많지만 대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들여다보면 과학은 자연세계의 주제나 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로 되어 있고요. 공학은 다양한 범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의 선택과 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기본 능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축적되고 발견된 개발된 방법과 도구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좀 다소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학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집합적인 것, 기술은 방법과 도구로 다소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공학, 기술은 대체로 상호간의 영역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는 각자의 액션이 있고 그리고 겹쳐지는 영역에서는 상호 영향을 준 액션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액션이 있는지 살펴보면 과학과 공학이 겹쳐지는 영역에서는 둘 다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겹쳐지는 측면에서 보면 과학적 발견 등을 실제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과 기술이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공학적 설계나 제품을 실제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에는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물인데요.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물체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천연 고무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니죠. 다만 그 고무를 이용해서 만든 타이어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술의 내용에는 논리와 지식이 바탕이 된 것이 있어야만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활동인데요. 만든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들이 활동이 녹아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술이 집약된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버려져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무선전신과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만들어진 초호화 유람선으로서 뉴욕으로 처녀 출항을 했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유람선이었는데 이 도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승선자가 22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00명가량만 생존을 한 거죠. 오히려 이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700명 정도가 구조된 것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요. 사실은 이 700명 정도가 구조된 것은 무선전신의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무선전신은 초기라서 전화가 가지고 있던 탄탄한 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이 타이타닉호에서 사고 직후에 인근에다가 SOS 신호를 무선전신으로 타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근 해역에 있던 선박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인명을 구조함으로써 한 700명 정도의 인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해서 무선전신은 전화를 이기고 전성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 직후에 몇몇 신문사는 타이타닉호 승객이 무사하다는 메시지를 수신했는데요. 이게 아마추어 무선가 집단인 햄이라고 하는 집단, 요새도 있지만 이 햄의 사람들이 장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얻어진 그런 오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국에서는 문제점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계기로 해서 라디오법이 개정되고 함으로써 햄에는 질이 좋지 않은 200m 파장만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발견, 발명, 혁신, 개선 등의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는 1988년에 전자기파를 발견했는데요. 사실은 이 전자기파는 그 전에 영국 물리학자인 맥스웰이 이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헤르츠가 1988년에 전자기파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헤르츠는 자연에 존재하는 전자파를 발견한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전기 에너지 방전을 통해 가지고 전자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2의 자연을 창조했다고 해서 이것을 발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발명인데요. 발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했다고 하죠. 세상에 없던 물건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트는 증기관차를 혁신적으로 개량한 발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트가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 와트는 뉴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그 증기기관이 열 효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분리 콘덴서라고 하는 핵심 부품을 발명을 함으로써 그 효율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량을 한 거죠. 한 5배 정도의 효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얻어지는 거 보면 천재적인 영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랜 과정의 훈련과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해법, 구현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명을 얻은 그런 이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혁신인데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겉까지 달라지는 것, 그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즉 달라지는데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제 먼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자어로는 혁신이라고 해서 가죽 혁자를 씁니다. 근데 이 가죽 혁자는 피부를 뜻하는 이 피자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죽 혁자는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에 있는 짐승의 가죽에 있는 털을 다듬어서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쳐서 나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혁신과 개선은 둘 다 변화를 수반하지만 본질이 바뀌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형 mp3 플레이어에다가 스피커를 추가했다면 뭐 새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는 개선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이팟을 볼 때 이거는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팟은 기존의 mp3 플레이어에다가 다른 제품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팟은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 뭐 위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동형 mp3 플레이어에다 스피커 특화한 거는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학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학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게 되겠죠. 먼저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무언가를 만드는 과학이다. 이게 이제 엔지니어라고 적용되겠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가 있었습니다. 공학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냐면 근대의 공학에서는 18세기에 들어와서 1747년이죠. 그때 프랑스에 토목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토목학교에 보면은 사실은 다리와 도로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가르치는 그런 게 이때 만들어진 프랑스의 토목학교죠. 그리고 이 토목학교 출신의 엔지니어는 주로 공병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공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일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학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계속 이제 군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시빌 엔지니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말은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보통 대학에서 보면 도시공학 또는 토목공학 등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래의 시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민간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로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그 밀리터리 엔지니어에 대항하는 말로 시빌 엔지니어라는 말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영국에서 토목공학협회라는 게 결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스티븐슨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의장으로 해서 기계공학협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전신공학협회 등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줄줄줄 각 공학 분야별로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현대의 공학교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공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경험이냐 또는 숙련이냐 아니면 과학적인 훈련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학에서는 공학교육을 과학적인 훈련 그리고 실험실 교육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현실적인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노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많은 경우에 과학과 현장 교육을 반반씩 섞은 형태로 타협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있었는데 그때 2차 대전이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된 그 원인에 보면 레이더라든지 또는 원자탄이라든지 암호 해독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과학에 기반을 한 그런 기술적인 우위 덕분에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 공학교육에서 과학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그런 흐름으로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학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가 실제 현장에 가서 봤더니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그 비판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그 추상적인 과학 문제 풀이나 해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또는 의사소통, 경영, 팀워크 같은 그런 능력들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과목에서도 전공 과목이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들, 그 전공적인 능력 이외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학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보면 어떤 공학 분야에서는 과학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화공 같은 분야를 보면 화학공학자나 화학자나 하는 일이 어느 분야에서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공학 분야에서 보면 과학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현장의 숙련 지식과 감각이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건 과학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를 하는 방법에도 산업에 따른 분류에도 다양하고 그리고 학문 분야에 따른 분류를 해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 과정에 따른 분류를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딱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엔지니어들 사이의 협력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엔지니어, 공학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기술이 사회로 그 영향력을 뻗치는 그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 결정론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서 우리는 등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등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옆에 그림을 보면 말 안장 밑에 발을 얹어 놓는 쇠가 보입니다. 이게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이 6, 7세기경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에 타더라도 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고삐를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자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기에 발을 올려놓고 발로만 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 개의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손에 무기를 들고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말을 타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투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병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기병이 있는 팀이 굉장히 그 군사력이 강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세력들을 정복을 하고 해서 제후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봉건제가 등장하게 돼서 중세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를 들게 됩니다. 즉 기술에서 사회로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봉건제가 등장하게 된 데는 등자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너무 편협하게 봤다. 그러니까 논의를 단순화했다라고 하는 건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인데요. 사회적 요구가 기술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술을 오히려 거꾸로 결정하게 되는 반대적인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초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전거가 있었는데 아마 초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앞바퀴가 큰 자전거가 가장 많이 사용되던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처럼 앞뒤바퀴가 크기가 같고
그리고 이 중간에 삼각형 두 개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퀴는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모두 다 똑같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승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술적으로 우수해서만 승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여기에 결합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초기의 자전거는 가장 문제가 여성들이 타기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앞바퀴, 뒷바퀴가 비슷한 크기의 그런 자전거를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압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와 인공물이 합해져서 상호작용과 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최종적인 기술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술의 사회 구성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이론은 둘 다 한쪽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좀 억지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괄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초기 기술은 사회를 바꾸고 바뀐 사회 환경은 다시 기술을 바꾼다. 즉 기술과 사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변화시키며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상호작용 이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사회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면에 이제 변화를 가져온 예를 보도록 하면 전화가 일반화됨으로써 먼 곳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덜 만나게 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죠. 오히려 자주 전화를 하다 보니까 더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인데요. 산업혁명기에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계를 통해 가지고 자본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얻게 됐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험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들판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친근한 것으로 우리 이미지가 바뀌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고서 우리는 아주 작은 지구,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체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의 발달은 양쪽 방향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민중을 감시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것이 이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중이 관료주의를 감시하는 것을 갖다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의 예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술과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 이 연계를 책임지고 있는 엔지니어로서의 책임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엔지니어의 책임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초기에 디자인된 것이 사회적 가치가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우측의 그림에 보면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이제 길이 있고 위에 다리가 놓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1936년도에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섬 앞에 존스 비치라고 하는 그런 공원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 때 기존에 있던 도로 위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놓으면서 이렇게 교각을 설치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각을 설치할 때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교각의 높이인데 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버스가 통과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1936년도 당시에 주로 흑인들은 자가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디자인 자체가 흑인들이 이 존스 비치에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었다라고 나중에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 존스 비치는 흑인들이 거의 오지 않는 거의 백인들만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디자인을 담당을 했던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자기 디자인 속에다 투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나 디자인이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원자탄의 경우에는 1939년에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하나의 세포가 원자 분열을 하면 그것이 다른 그 원자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발견한 즉시에 이걸 보고서 원자탄을 개발하는 걸 중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지하지 않고 1945년도에 원자탄을 개발했죠. 그리고 일본에 2발을 쐈습니다. 이후에는 이 원자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 때문에 강대국이 서로 앞다퉈 원자탄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 원자탄을 중단할 수가 없었죠. 최근에 북한이 이 핵 개발에 그렇게 몰두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인간 복제 기술인데요. 인간 복제 기술은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복제해서 만드는 건 어느 나라에서도 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한이 풀리고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원, 제약회사, 시민들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 복제 기술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기술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영향이 다른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기술들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환경 파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난파 유조선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기름에 의해서 흠뻑 기름을 둘러쓰고 있는 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은 양날의 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술은 선과 악의 방향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기술의 오용은 기술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 회피론인 것이죠.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칼의 수술하는 의사가 사용하면은 수술용 메스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면은 흉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총기 수호론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람 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총의 용처도 대부분 사람을 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원자탄 같은 경우에 원자탄을 좋은 경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거의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즉 이러한 얘기들은 총이나 원자탄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논거는 사실 알고 보면 거의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자신의 기술이 양날의 칼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쓸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기술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만든 산물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실패한 기술이고 실패한 기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실패한 기술은 피하고 비껴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가 있습니다. 이 포크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이제 유래를 한 거죠. 서양에서는 옛날에 포크 같은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뭘 이용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칼을 그냥 그대로 이용한 거죠. 날카로운 칼로 고기를 찔러서 그냥 그걸로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중세 후기 때쯤에서 식사 매너하고 위생관념에 대한 관심이 변화를 함으로써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끝이 무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끝부분을 둘로 갈라놓으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끝부분이 조금 휘어지면 더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금처럼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에디슨의 경우에는 상업용 백열 전구를 이제 발명하는 데 있어서 1200번이 넘는 그런 실험을 해서 이런 백열 전구를 만들어낸 거죠. 즉 12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1200번의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성공했으니까. 두 개 이상의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한 하나의 기술 이외에는 대부분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자, 이 비디오 테이프는 JVC사의 VHS 그리고 소니사의 베타맥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타맥스, 소니의 베타맥스가 조금 더 일찍 나왔는데요. 이것은 JVC사의 그 VHS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작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쯤 후에 나온 JVC사의 VHS는 품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저속 모드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4시간가량의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베타맥스는 약 2시간이 최대 시간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미식 축구를 많이 보는 이제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미식 축구가 한번 이루어지면 보통 한 4시간 정도까지 보통 가기 때문에 이거를 낮 시간에 녹화를 해놓고 밤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녹화된 미식 축구를 보면서 맥주 한잔하는 게 미국인들의 아주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인데 베타맥스로는 그 만족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베타맥스는 소니가 만들었습니다. 몽땅 다. 다른 회사는 만드는 데가 없어요.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VHS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회사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삼성, LG 전부 다 이 VHS 방식의 비디오 레코더를 다 만들었죠.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VHS가 시장을 장악하고 베타맥스는 퇴출됐습니다. 애플 매킨토시와 IBM PC도 이제 그런 비슷한 예입니다. 1983년도에 매킨토시는 굉장히 우수한 하드웨어 그리고 우수한 소프트웨어로 기존에 있던 1981년도에 IBM PC의 원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있던 IBM PC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킨토시는 알다시피 애플사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애플사에서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IBM PC는 만들어지면서 기술을 오픈했어요. 어느 회사나 다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삼성, LG에서도 IBM PC 다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누가 승자가 됐습니까? IBM PC가 승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경쟁하지 않았어도 기술적인 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콩코드 여객기를 드는데요. 이 콩코드 여객기는 1969년에 첫 비행에 성공한 여객기 중으로는 유일한 초음속기였습니다. 실제로 마하 2.0까지 최고 속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였죠. 원래 목적은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만들었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가려다 보니 내부에 탈 수 있는 인원의 수가 한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좁게 가볍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코노미석 수준의 90석을 1등석으로 발매를 해서 가격을 맞추고 그런 수익성을 갖다 맞추려고 했던 거죠. 뭐 속도가 빠르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문제가 많았으면 소음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로서 2003년에 종료를 하고 퇴출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전자업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서구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것인데 아시아 국가에는 이것이 보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서 아시아 국가에는 마이크로파 오븐이 많이 늦게 보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대한민국의 삐삐 시장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이 모토로라 삐삐는 그때 워너비 아이템이었죠. 중반에 대성공을 거뒀는데 이것이 휴대폰이 등장함으로써 거의 퇴출이 되었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의사들만 조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말이 나눠지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요. 1980년대에 등장했던 매킨토시, 아직도 매킨토시가 있죠. 물론 매킨토시가 있지만 주종은 IBM PC 계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킨토시가 더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주선에 대한 것도 이제 평가가 갈리는데요. 우주선은 인류의 쾌거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쓸데없는 자원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평과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평이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정보감시 도구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획기적인 좋은 도구다라는 것과 인간을 노예화하는 나쁜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도 의학과 의술의 연장으로서 인간에게 유리한 도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이제 마찬가지죠. 택시보다 안전한 그런 좋은 기술이다라는 것과 너무 위험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기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잇 노트인데요. 원래 3M사에서 쉽게 잘 붙는 접착제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너무 쉽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것은 목표에서는 실패한 기술인데 이 단점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태리 타올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한 원단업자가 수건의 원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하는 직물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스코스 레이온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 까칠까칠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까칠까칠한 단점 때문에 버리려고 하던 것을 이 단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대한민국에만 특이하게 있는 문화인 목욕탕의 때밀이 문화와 결합을 해서 목욕탕의 때밀이 수건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이탈리 타올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시장 장악에 실패한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T&T사, 미국의 그 전신전자 회사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화국입니다. 그 전화국에서 전화 메시지 자기 테이프 기술을 우리가 발명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1980년도에 이미 벨 연구소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던 경영진이 보급을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전화 메시지 자기 테이프 녹음 기술을 갖다가 쓰게 되면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말한 그런 실수한 내용들이 녹음이 다 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할까봐, 즉 전화 사용을 꺼려 하게 되면 결국은 AT&T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전화 사업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거를 보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50년대에 타 회사들이 자동 닫기를
대거 이제 출시를 해서 시장을 다 장악합니다. 전화 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AT&T사에서도 시장에 공급을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또 하나의 예로는 제록사의 팔로알토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록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사기 만드는 그런 회사죠.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만든 알토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알토라고 하는 컴퓨터가 1973년에 나왔는데 이것이 초기의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캔박 1이라고 하는 놈이 1971년도에 최초의 PC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한 게 아니었고요. 역사적으로만 의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73년도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8008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PC가 만들어졌죠. 뭐 이것도 역사적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퍼스널 컴퓨터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이제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 1이 1976년, 애플 2가 197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애플 2가 전 세계로 보급된 최초의 PC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IBM PC가 1981년도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매킨토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용 컴퓨터인 알토가 1973년도에 최초로 개발됐고 이 속에 사실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윈도우즈를 사용하면서 바탕화면 쓰는데 이걸 다른 학술적인 용어는 이제 데스크탑 메타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책상을 보듯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처음 여기다 사용을 했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면이라는 건 글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죠. 그 이외에 GUI를 도입했습니다. GUI 여러분들 알죠? 그 화면에 있는 것을 뭔가 마우스 같은 걸로 콕 찍으면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인터페이싱을 하는 거죠. 이거 도입을 했었는데 결국 이 사실은 알토가 이제 그만둠으로써 GUI가 없어졌죠.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1983년도에 잡스가 매킨토시를 만들면서 여기서 재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GUI가 당연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알토라고 하는 컴퓨터는 시장에서의 그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수를 해버렸죠. 조금 더 버티고 뭔가 개선을 하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걸 없애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팔로 알토에서 만든 이 알토라는 컴퓨터는 개념만 전달해주고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된 그런 실패한 기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참고적으로 보면 이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마우스도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위지위그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래픽한다라고 하는 위지위그라는 개념, 그거에 대한 텍스트 에디터도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도 여기서 개발됐고요. 스몰톡이라고 하는 초기의 OOP 언어도 여기서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넷이 이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진 알토라는 컴퓨터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술적인 실패에 따른 재앙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9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4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붕괴 원인을 보게 되면 이 다리가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트러스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 트러스의 연결에는 볼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볼트가 부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억지로 연결하면서 연결 구멍이 변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다리 위에 무거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방치를 함으로써 교량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과 관리적인 측면이 결합이 돼서 대규모의 그런 재앙이 있었던 그런 사례고요. 두 번째는 삼풍백화점 붕괴 상황입니다. 1995년에 발생을 했고요. 약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니까 대단히 큰
재앙이었습니다. 붕괴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처음에 설계도로만 보면 문제가 전혀 없던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 백화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내부에 있는 구조를 좀 더 넓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자꾸 변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이나 기둥을 축소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넓게 하고, 그리고 철근도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묶여서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4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5층으로 확장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밑에서 받아야 될 하중이 훨씬 더 커졌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원래 냉각탑이 지하실에 설치될 예정이었었는데 이걸 옥상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냉각탑의 무게가 상당히 커서 이걸 설치하면서부터 사실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이 돼서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요. 3마일 섬에서의 원자력 발전 사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79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음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예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원자로의 노심에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용해가 되는, 녹아버린 그런 사고인데요. 사실은 이 신속하게 대피가 됐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누출된 방사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발전소를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이 약 10여억 달러가 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고 원인을 보면 굉장히 간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고장이 아주 조그만 기계고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이 사고 상황을 판단을 잘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동 실수까지 저지름으로써 노심이 용해가 되는 그런 아주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챌린저호입니다. 1986년에 전 세계가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가 발사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었습니다. 그때 보고 있는 도중에 한 1분여 지난 다음에 뭔가 이상하게 보이더니 73년도에 폭발을 하는 광경까지 TV에 중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었죠. 이때 4,8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로켓이 여러 개의 부분을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고체 연료를 분사해서 로켓으로 부스터시키는 그런 접합부에 밀폐를 하는 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고무 패킹입니다. 근데 이놈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밀폐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있었는데 이거 무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사가 된 이후에 이 오링이 헐거워진 틈으로 액체 수소 연료가 불이 붙으면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된 그런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기술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방식으로 지속하다 확률적으로 사고나 재난이 닥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수위를 달리고 있는 그 불행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대략적인 확률적인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확률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광우병에 의한 사망률 통계가 없죠. 그래서 이 광우병에 의한 사망률이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험과 불확실성 중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명확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주로 기술적인 위험 이슈들을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위험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한번 발생할 경우는 대규모 재앙이 됩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규모 재앙이 생겼죠. 정보기술에도 이제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기술은 오용을 해서 위험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한번 발생한 위험의 크기가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현저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거죠. 뭐 명예를 손상당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생명과학 기술이 많이 얘기되는데 이거는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 보다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개발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자세는 항상 위험을 평가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성과 민주주의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최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핵심이 투명성에 바탕을 둔 신뢰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위험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사실은 공학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위험 요소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문가 집단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리고 확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국 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서번트 리더십에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관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인식으로만 보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 현대적인 기술에 있어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된 그런 집단에 의해서 상호 동의된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더 많은 대화,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전자 변형 식품, GM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식품이다라고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반대적인 목소리가 있는 거죠. GMO 식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과학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GMO 식품 수입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적인 이득 문제, 생태계에 대한 영향 문제, 농촌의 영향 문제, 대기업이 독점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검토와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 GMO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뭐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핵 폐기물이 이제 뭐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 폐기물 부지를 선정하는데 보면은 항상 싸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주요 결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대중이 참가가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지를 다 선정해가지고 여기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대중에게 참여하라 이렇게 이제 뭐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항상 거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항상 정책 초기 단계에서 합의하고 그리고 뭐 시민 배심원을 쓴다든가 포커스 그룹을 쓴다든가 수기 투표를 한다든가 등 다양한 종류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부지 선정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와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공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무언가를 살펴보면 지구촌의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내용은 현재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동시에 후속 세대의 욕구 충족을 침해하지 않는 발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존까지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전 인구가 선진국 수준의 풍요를 누리려고 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의 3배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원이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후세들은 굶어 죽어야 되겠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보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분야에서만 보면 풍력, 조력, 태양열 등의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문제의식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서 런던 스모그 사건, 런던에 스모그가 잔뜩 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호흡기 질환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이병, 일본에서 수은 중독에 인해서 사람들이 손이 오그라들고 하는 그런 병들이 유행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런 그 대형 사고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하는 것을 지향을 해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우리 반기문 의장이 있을 텐데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공학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너무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에서 보면 가용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기술을 디자인하도록 하는 것. 이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많은 자원을 쓴다든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현재 잘 작동하는 제품도 버리고 새 제품으로 사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교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성에 위배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바탕을 둔 그런 발전의 관념이 꼭 필요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엔에서 주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들입니다. 17개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No Poverty 해서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고요. Zero Hunger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등 이 10개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목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등이 환경과 관련된 5가지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추진할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해나가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요 두 가지가 정신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17개를 모아서 우리가 2013년에 2030년에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세요. 각 나라가 지속가능 성장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9년에 조사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은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진한 지표에 대한 개선이 요구가 되는데요. 우리가 78점을 맞았으니까 그 78점보다 밑에 있는 내용들, 이런 놈들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각 그 목표들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평균이 낮은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선돼야 될 그런 목표들을 보면 성평등, 그리고 정의, 평화, 제도, 그리고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 시급히 개선이 되고 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과제입니다. 아래 제시되어 있는 1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2가지를 여러분들 에세이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기존의 얘기처럼 제목은 자유고요. 분량은 3장 이상이고 폰트는 12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다 자유인 것이니까 이것이 제목이 아니죠. 이러한 내용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가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16번째를 보면 기타, 공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연결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시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진 않지만 해보고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에는 100을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찾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